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는 상황인데 이런 배경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일단 뭐 코스피 3000대에서는 뭐 저나 저희 하우스에서도 다 주식 투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입장이었는데 주 요인은 이제 정부가 이제 머니무브를 외치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들을 해 나가고 거의 다 일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게 또 일본의 사례가 딱 있다 보니 저거만 좀 따라 해도 일본처럼 저렇게 레벨업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코스피 5000이 심지어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까지 했죠. 그쵸, 그리고 그 네. 500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내가 되면 경제 성장하니까 잘 돼서 5000 갈 거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파악하고서는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세법에서의 개정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건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이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해결해 나간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는 그래 가까운 일본 사례가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되게 일본의 사례를 이미 목도한 바가 있으니까 한국의 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의 자금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보시는 이 코스피의 이제 장기 차트를 보시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굉장히 박스권 그냥 한 2,500 내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네요. 상황이 지속됐고 거기다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제 아예 2024년 하반기였었죠. 이제 계엄까지 나와버리니까 모두가 그냥 코스피를 포기해버린 실제로 저 때는 또 이제 저 기간에 워낙 미국 증시는 좋았다 보니까 맞아요. 국장 포기는 뭐 지능순이다, 지능순. 탈출은 지능순이다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한마디로 팔 사람이 다 팔아버리니까 이 오히려 2025년 들어서 2,500부터 한 3,500까지는 너무 쉽게 올랐어요. 왜 너무 쉽게 오르냐면은 팔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팔 사람은 이미 다 작년 말까지 다 팔아버렸고 그러니까 팔자가 안 나오니까 조금만 사자가 붙어도 그냥 쭉쭉 지수가 오르는 상황이 돼서 2,500부터 3,500은 굉장히 쉽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새로 바뀐 정부가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이제 증시 쪽으로 머니무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저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죠. 우리가 가까운 거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대주주 요건을 이제 그 동안은 이제 50억 이상 보유했을 때 대주주였는데 이제 10억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간주해서 대주주로 분류가 돼버리면은 이제 양도세를 막 20에서 30%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또 무슨 뭐 코스피 5000 뭐 머니무브 한다더니 믿은 내가 바보지 이런 식의 이제 자조 섞인 얘기 나오다가 그런 것도 이제 탁탁 이제 결국은 무마하고 완화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신뢰의 과정이 이제 생긴 거죠. 이제 이게 그런 얘기가 당에서 나와도 이제 딱 이제 당분간은 이제 증시 쪽으로 머니무브 증시를 이제 키우는 토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이제 쌓이니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외인 자금도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정말 구군이 참 좋게도 이제 반도체가 워낙 지금 이쪽이 좀 너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러티브가 생기니까 한 3,500부터의 이제 이후의 상승은 좀 반도체가 이끌어서 좀 어찌 보면 생각했을 때 그래 3,500까지는 빨리 갈 수 있겠다 싶었지만 4,000까지는 또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너무 빨리 와서 약간은 당혹스러운 국면이긴 하죠. 정부가 어쨌든 추진하는 머니무브 이게 어쨌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어떤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런 상황이라면 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걸로 좀 보시나요? 머니무브라는 게 있으려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A에서 B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게 가장 좋은 방법은 A는 안 오르는데 B가 자꾸 오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점점 내가 왜 이거 하냐 이제 빨리 나 또 이걸 해야 된다. 마치 뭐 미국장이 너무 오르면 내가 국장을 왜 하냐 미국 주식 사야지라면서들 달려가듯이 결국 머니무브는 이렇게 스윙률로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스윙률도 뭐 몇 달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1년 뭐 2년 정도면 더 좋고 길수록 좋은 건데 그게 과연 지금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도 결국 그렇게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간다.
라는 믿음이 맞아요. 아직 너무 강하죠. 그 이유가 요 표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에다가 이제 그 서울의 집값이 그래도 약세장이었던 집값이 하락했었던 시기는 이제 음영 처리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 최근 10년간은 두 번의 약세장이 있기는 했는데 그 기간이 불과 한 반년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짧았어요. 네, 너무 짧았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은 뭐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같은 패턴을 그러니까 같은 일을 두 번 겪으면 이걸 패턴으로 인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일을 두 번 겪으면 다음에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네네. 그러면 지난 10년간 그래 약세장도 있었지만 6개월밖에 안 갔어. 그러면 이제 집값은 서울 집값은 떨어져도 그냥 뭐 아주 1년도 못 가고 그 다음 다시 오른다. 뭐 이런 학습 효과가 지금 생겨버린 건데,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과거로 가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 요때가 이제 집값이 서울 집값도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오르질 못하고 네. 주로 조정받았던 시기인데 그 이후로 뭐 보금자리 주택이다, 뭐다, 뭐 심지어 뭐 자꾸 금융위기에 있었던 거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데 금융위기가 미친 효과는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그때 당시 890 갔다가 2000까지 V자 반등하고 우리나라 집값도 2009년에 V자 반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금융위기는 미국이 힘든 일이지 상대적으로 우리는 중국 덕분에 굉장히 그 제조업이 너무 좋았었던 시기였어서 사실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나 주가 지수나 모든 게 좋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2010, 11, 12, 13년 집값은 이렇게 약세로 특히 강남, 대형, 일수록 재건축 이런 거일수록 많이 빠지는 그런 시기였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그냥 당시 2010년, 11년, 그러니까 즉 집값이 안 오르고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1년, 2년 가다 보니까 2년쯤 겪으니까 사람들이 야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어.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네,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하락장에 1년, 2년만 가도 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난 10년은 하락장을 1년 이상 겪은 적이 없다 보니 사람들의 심리가 변할 새가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뭐 2019년 같은 때에는 이듬해 코로나 오는 바람에 기준금리를 0.5까지 훅 내리니까 이게 그냥 또 이제 수요로 올라갔고 2022년엔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이 왔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또 정부에서 이제 온갖 정책 자금을 좀 풀면서 이걸 유동성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게 또 이제 어떤 조정이 세긴 했어도 단기간에 그쳐버린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도 관건은 이 조정이 과연 이 하락장으로 간다면 정부가 1년 이상 용인할 거냐. 제 생각에는 1년 이상의 하락장이 지속되면 그러면 사람들 생각은 이제 왜냐면 그 1년 그 동안에도 이거 오른다 저거 오른다라는 거는 막 유튜브랑 언론에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1년 넘게 안 오르고 심지어 2년 제 생각에는 딱 2년까지 끌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은 해요. 그쯤 되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저 과거 2010년 12년 때처럼. 그래서 그쯤을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인 건데 왜냐면 집값 하락이 1, 2년 지속되면 분명히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야 빨리 다 풀어라. 막 지금 내수 망가진다. 뭐 너무 힘들다. 이런데 근데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거를 그냥 약간 뭐 무시라기보다는 그래도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건설사들과 언론의 그런 요청을 다 무시했거든요. 당시에도 뭐 분양가 상한제 풀어달라, LTV, DTI 완화해달라 해도 그냥 다 이렇게 초지일관 참았는데 근데 당시에 정부가 그걸 참을 수 있던 원동력은 중국 덕분에 수출이 너무 잘 돼서 한마디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 유사한 상황인 게 지금 반도체랑 이제 IT 요쪽이 지금 최소한 내년까지 그 이상 좋다라는 지금 어떤 사이클을 탄 면이 있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제조업도 많다 보니까 분명히 성장이나 수출 이런 게 괜찮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호황이니까 이거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한번 이제 어찌 보면 정부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정부 철학을 보면 충분히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인내 시간 동안 이제 코스피는 뭐 물론 중간에도 지금 계속 조정은 또 타이밍 오겠지만 이 반도체 AI 로봇 이런 테마들이 뭐 아예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또 상승하고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머니무브에 대한 심리 전환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2012년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또 그때 이명박 정부 시기가 이제 4대 강이랑 보금자리 시작한다고 토지 보상금이 정말 많이 풀렸던 때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한 100조인데 이명박 정부 때 한 117조인가 풀렸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 50조 풀리고 그래서 토지 보상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도 그 돈이 강남 아파트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안 오르니까 그냥 안 오르는 곳으로는 돈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마침 지금은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토호제로 이걸 묶어놨으니까 안 오르게만 한 1년 이상 관리하면 이제 돈을 풀거나 뭐 해도 그 돈이 부동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간다. 뭐 좀 그렇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좀 그렇게 기간을 잘 이제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수출마저 엉망이다 이러면 야 어떡하겠냐 이거라도 이렇게 좀 살려가야지 했겠지만 지금 워낙 반도체 좀 워낙 좋아서 좀 참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추가적으로 이런 주식시장으로 머니부부를 촉진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상법 개정이라는 큰 틀 하나 이제 먹고 이제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도 지금 이제 과연 이거를 이제 최고 세율을 25%로 하냐 35%로 하느냐 뭐 요 정도에서 얘기가 있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겠다라는 큰 기조는 이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중요한 이슈라고 본 이유가 그동안은 이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이게 2천만 원이 하면 그냥 이자소득처럼 15.4%만 이제 15%만 세금을 내고 이제 말았었는데 근데 이게 2천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뭐 사업소득이니 이제 근로소득이니 합산을 해서 최고세율로 이제 세금을 맞아버리니까 소득이 너무 많은 분들은 이제 거의 절반을 이제 세금으로 내버리는 결과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좀 두 가지 안 좋은 효과가 있던 거죠. 하나는 이제 대주주가 배당을 하기 싫어하는 이 배당으로 돈을 빼봐야 절반은 내가 세금 내는데 뭐하러 배당하냐 배당 안 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돈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배당주를 사도 세금으로 이 배당받은 거 절반 날아가면 뭐하러 배당주 투자하냐 차라리 월세 나오는 뭐 딴 거 뭐 하지 이런 식으로 돈이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최고세율을 이제 뭐 한 35%든 25%든 낮춰주면은 그러면 이제 대주주나 투자자도 이렇게 배당이라는 거를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모티베이션이 이제 생기는 거고 실제로 그 효과가 대만 같은 경우 대만도 2018년 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처럼 배당소득을 그냥 합산해서 되게 많은 세금을 내는 시기였었는데 분리과세를 하고 났더니 이제 대만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 대비로 훨씬 확 이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엔 이제 TSMC 효과도 있긴 하지만 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상당히 대만 증시를 한번 레벨업 했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예. 그럴 만한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코스피가 단기간에 오르면서 국장에 좀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아까도 이제 2,500에서 3,500까지는 쉽게 올랐다. 네. 근데 3,500부터는 좀 너무 빠르게 오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실체가 없는 상승은 아니었죠.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이제 향후 실적이 너무 좋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유가 있는 상승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약간 염려되던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새는 개인분들도 이제 ETF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물론 저는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ETF의 문제는 밸류에이션이란 거는 무시하고 테마만 본다는 거죠. 뭐 조선, 뭐 방산, 뭐 그렇죠. 반도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마성 ETF로 지금 거래 대금이 보시면 최근 1년 보시면은 최근 한 달 엄청나게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테마성 ETF로 자금이 너무 많이 지금 막들 밀려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보이던 행태가 코스피가 이제 한 4,000쯤 넘어서부터는 이제
오전에는 좀 싹 조정을 받다가 한 오후쯤 돼서 확 다시 이거를 낙폭을 회복해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그게 저희가 좀 해석하기에는 외인이 좀 파는데 그거를 이제 ETF로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오니까 이 ETF 자금이 이제 이걸 다시 사서 밀어 올린다. 한마디로 외인은 파는데 개인이 뭔가 이걸 사서 들어 올리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조금은 보였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편한 느낌은 아니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최근에 금도 그렇고 네. 이 우리나라 리테일 자금이 열광하면서 들어갈 때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맞아요. 금을 글로벌 금 시세보다 더 비싸게들 사는 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한데 엄청나게 투기적인 수요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 보시는 이 차트처럼 이 이제 옆에서 보시는 요 그래프가 이제 우리나라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얼마나 높으냐 해서 이게 제일 높았던 시기가 금값이 꼭지치고 떨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열광하면서 들어올 때가 이제 한번 이제 꺾이는 빌미가 된다라는 건데 절묘하게 보니까 지금 또 어제 오늘이 지금 또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변동성 구간에 온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은 야 미국이 인플레가 아직 높은데도 금리를 내린다. 그리고 많이 내릴 것 같아라고 해서 확 이제 그게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좀 달린 건데 이제 10월 말에 미국 FOMC에서 그 정도로 빨리 내릴 생각은 없다라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지금 그 충격을 좀 받는 양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유동성이 막 이렇게 한마디로 그 힘으로 달렸다가 그 정도는 아니래네 해서 지금 약간 되감고 있는 구간이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당분간은 약간 이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뭐 제 생각에는 AI 반도체 시대 그리고 그 분위기가 더 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뭐 단기간에 꺾일 이슈는 아니라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거는 분명하다 보니 이런 시기에는 일단은 소액만 먼저 좀 이렇게 들어가 봤다가 더 많이 떨어지면 그때 좀 이제 더 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 괜히 막 이제 안 달라서 막 너무 많은 금액을 막 한꺼번에 태웠다가는 이게 이제 급락에 이제 이제 당할 수가 있다 보니 소액으로 시작해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하는 그런 투자를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지금 10만 전자 이렇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뭐 지금 그런 예를 들어가기 너무 또 부담스럽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AI도 그렇고 반도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관심을 또 갖진 않을 수 없지 그렇죠. 않나. 네.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로봇 이쪽 테마는 지금 사실 그쪽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딱 미국과 중국이 거기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투자를 지금 집중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투자가 집중되면 당연히 이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증식하고 싶다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좀 투자가 크게 일어나고 이런 분야에 이제 나도 동참을 해야만 이거를 탈 수 있지. 이거를 관망만 해서는 무섭다고 관망만 해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리스크에 따른 보상이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조정은 좀 당분간 받더라도 이게 이제 드디어 거품이 꺼졌고 뭐 이제 닷컴법을 봐라. 저거 이제 떨어지고 나면 이제 엄청 떨어진다. 그런 국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국면은 내년 중에는 펼쳐지진 몰라도 아직은 그 국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까 국내 주식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시적인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미국 주식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을 이름들을 쓱 보고 미국의 S&P 500이 종목들을 쓱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은 이름을 보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정밀, 뭐 무슨 화학, 그쵸. 이런 데가 많은데, 근데 미국은 뭐 꼭 빅테크 아니더라도 뭐 디즈니, 나이키, 뭐 코카콜라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엄청난 차이는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B2B 하는 회사들이 많고 미국은 B2C 하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가 많은 건데 이 차이는 결국은 B2B보다는 B2C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름이 인지가 된다라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 그 현대차는 굉장히 주가가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가 잘 갔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가격을 계속 당시 이제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 이 중간 이제 요 업체들은 이 물가는 올렸는데 차마 현대차를 대상으로 막 비싸게 공급할 수는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좀 별로고 이 호황을 그러니까 현대차만큼은 절대로 누리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바로 B2C냐, B2B냐의 근본적인 차이고 이 근본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더 편안한 투자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 주식만 하고 한국 주식은 야 그럼 구조적으로 B2C고 B2B니까 이거만 해야지가 맞냐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더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항상 뭐 한 20, 근데 우리는 10인 이유는 다 이미 그거에 따른 거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령 뭐 서울 집값이 뭐 15억인데 지방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뭐 하십지만 서울이 한 30억인데 지방이 5억이다라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너무 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여기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듯이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고 갈 일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PER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등 보면은 다 PER이 한 20에서 30 뭐 이렇게들 와 있는데 코스피 여전히 한 10 초반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을 나눈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점차 해소가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EM 마켓 EM 마켓이 이제 이런 국가들로 구성된 지수인데 EM 마켓만 해도 한 14배 정도 되고 우리보다 어쨌든 많이 선진화되긴 했지만 이제 일본도 이제 17배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도 밸류가 오른다면은 즉 미국 주식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들을 따라가는 정도가 된다면 보시다시피 한 14배쯤 된다면 5천 달성을 할 수 있고 뭐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혹여 일본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다면 6천도 볼 수 있는 레벨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좀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지난 10년간의 이제 부동산 불패의 신화도 어찌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 때 그런 이제 집은 끝났어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게 너무 침체됐으니까 내수를 살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좀 이제 빚내서 집사를 하면서 이제 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스타팅 포인트가 2014년이었는데 사실 2014년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모두가 처음엔 비웃고 야 저런 뭐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누가 그거 따라하냐 이런 냉소가 가득했지만 꾸준히 계속 그거를 추진하면서 계속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주고 뭐 이렇게 온갖 이제 부동산 3법 이런 거를 하면서 일관되게 정책을 펴나갔더니 지금 이런 거대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딱 어떤 철학, 딱 어떤 통치자의 그런 철학하에서 일관되게 펼쳐나가면 그거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살리기가 이런 효과를 봤듯이 지금 정부는 확실히 이제 부동산에서 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좀 더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머니무브 쪽으로 되게 지금 이쪽으로 또 마침 게다가 지금 상황이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경기가 좋아서 상황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흐름이 한 1년 뭐 또 길게는 2년까지도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생각도 바뀔 거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대중의 생각이 싹 바뀌기 전에
빠르게 이쪽에 동참을 하면 좀 더 길게 봤을 때 남들보다 좀 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굳이 첨언한다면 이제 그 주식이란 게 당연히 스트레스가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어느 날 지수가 2% 4% 이렇게 빠진 날들도 1년을 놓고 보면 분명히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주식 투자의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의 최고의 강점은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든 이제 빚까지 많이 내가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묶이느라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을 안 주는 반면에 주식은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일정 수준의 현금 비율을 가져가 주면 이렇게 진입과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러면 이제 조정 받을 때 이제 마다 소액씩 계속 분할 매수를 해두고 그래놓고 이제 그냥 이제 뭐 우량한 주식들 위주로 그래놓고 이제 그냥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분명히 보상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이제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부채 부담이란 게 있으면 사람이 훨씬 더 수익률에 쫄리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좀 이제 그건 이제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지금은 우리나라 소비가 너무 안 나온 게 다들 빚을 너무 많이 가계가 너무 빚을 많이 내고 있어서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가계의 자산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그렇게 가야 할 일이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